여자는 약하다고들 하지만 엄마가 되는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강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다치는 일은 참아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이 흔들릴 때는 절대 물러설 수 없죠. 오늘 사연은 한 사람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덕택에 우리 집안의 영양 맞춤식 식사는 제 담당이라 다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워낙 천성이 긍정적인지라 어렸을 적부터 저보다 못난 사람, 잘난 사람 하나 없다고 생각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못 같은 시댁에서 별 못 같은 형님을 만나면서 제가 자존감 하나로 살았던 게 무너지며 상처를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생전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 없는데 그딴 것 때문에 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줬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난 걸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스스로가 나약하고 한심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토록 대단한 유학파 박사 형님의 실체가 밝혀지고 시어머니께서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만 저를 괴롭히는 데는 모녀 뺨쳤던 견고했던 둘의 사이가 틀어졌음에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명문가 타령을 하며 허세를 부리며 저를 무시를 하니 남편은 그래도 어머니랍시고 끌려다니는 것이 별로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 착한 우리 남편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시댁 지금도 안 보고 살아요. 애들도 안 보여주고 살고요. 여보, 나는 당신 마음도 알고 처갓집 마음도 누구보다 잘 알아.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만큼 더 내가 잘할 테니까 그냥 내가 우리 부모님 생각하는 건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 안 될까?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손가락질 당하는 대역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나한테는 어머니라서 내가 아무리 평생을 어머니께 형과 비교당하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날 낳아주신 어머니를 등질 수는 없어. 내가 나약해서 힘들어서 그래. 내가 너무 힘없고 못나서 미안하다. 라며 남편은 제 앞에 울면서 그리 말해 부인과 시모 사이에 낀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 최대한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시모와 남편은 무촌인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천륜이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이 그리 잘 살지는 못했고 부모님 모두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만 졸업한 뒤 아버지는 택시 운전기사로 저희 식구들을 책임지셨고 저희 어머님께서도 간간히 미싱 부업하시며 저와 동생을 키우시는데 보태었는데 워낙 저희 부모님께서도 부지런하시고 티 없이 밝으신 분들이라 저와 동생은 그런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들이시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깔아뭉개시고 몇 번이나 험한 말씀을 쏟았는데 그토록 무시하고 저를 비난했던 시댁과 악연이 되었던 것은 제가 영양사로 근무했던 학교 선생님과 부부의 인연이 된 것이 문제였죠. 남편은 그 당시 처음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봐서 들어온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선생님이었는데 워낙 여자 선생님이 많은 초등학교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매갈이 없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동생도 교사를 하겠다고 사범대를 갔는데 왠지 제 동생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더 마음이 동요되었던 것 같아요. 착하고 사람 심성은 좋았지만 교단에 설 때에도 물러 터지기만 해서 같은 반 기센 초등학생들한테도 만만하게 보이니 반 아이들이며 학부모에게도 매번 치였는데 그게 참 보기 안타깝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힘드셨나 봐요. 요새 애들이 좀 말을 많이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선생님께서 약한 모습 보이시지 마시고 더 힘내서 강하게 나가셔야 돼요.
힘내세요. 그러게요. 제가 못나서 이제 하물며 애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네요. 학부모님들이 전화 오실 때마다 제가 심장이 쿵쿵 떨어져서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더 열심히 드시고 힘내셔서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분이신지 똑똑히 알려주세요. 누구보다 좋은 스승님이 되실 분이세요. 힘내세요. 파이팅. 워낙 빼빼 마르고 어깨가 축 처져 다니는 게 안쓰러워서 식사라도 많이 하시라고 제가 반찬이나 뭐 하나 더 챙겨준 게 그 사람한테는 특별하게 와닿았나 봐요. 남편은 제가 본인한테 마음이 있어서 자꾸만 챙겨준 줄 알고 저를 눈여겨봤던 것이었고, 처음 제게 고마움의 표시로 커피를 사다가 그것이 식사 자리로 이어지면서 대화를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했고,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하여서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부터 갖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네요.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용감함에도 불구하고 덜컥 아이가 생기니 괜히 남편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공교롭게도 그와 마음이 통했던지 그 사람은 최적의 타이밍으로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저는 아쉬운 소리 없이 결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주말에 바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토록 남편 집안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으리으리한 집의 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긴장한 저는 비싸 보이는 소파에 살짝 걸터 앉았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는 옆에 형님을 척하니 앉히고서 가만히 차만 마시면서 신문만 들여다보더니 제게 눈길 한번 안 주시고 입을 여시더라고요.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이나 아니? 대대로 양반 가문에다 누구 하나 출세 안 한 사람이 없어. 우리 남편은 명문대 나와서 지금 잘 나가는 사업가이다. 우리 큰아들은 대학 교수애다. 며느리도 박사 출신. 우리 작은아들은 못났다 한들 지금 교사인데 학교 영양사로 근무한다고? 어디서 이렇게 급 안 맞는 애를 신부감으로 데려왔는지 집안 안 봐도 불보듯 뻔하다 싶구나 라며 마치 저를 먼지 보듯 기분 나쁘게 미간을 찌푸리는데, 결혼 허락 기쁘게 받으러 왔다가 참으로 봉변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옆에 시어머니를 받쳐주는 여자가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시어머니가 곁에 두고 말씀하시던 박사 출신 큰형님이었죠. 처음에는 아주 고상하게 우아한 사모님처럼 시어머니를 말리며 좋은 사람인 척 자기를 포장하더라고요. 아유 어머님, 도련님이 좋다는 사람 데려왔는데 왜 그러세요? 작은아들 변변치 못하다고 장가나 갈 수 있겠냐고 한숨 쉬시면서 데려온 사람만 있으면 천박하게 반대는 안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손주까지 가진 며느리 얼마나 기특해요. 노연 푸시고 잘 받아주세요 어머님 라고 난생 처음 보는 제 편을 들어주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한꺼번에 낮추는데, 못 모르던 저는 그래도 이 사람은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인가 싶어 다행이다 싶었지만, 그건 참으로 저의 큰 착각이었답니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만 큰애 봐서 참겠다고 하시며 어찌 되었던 곧 상견례를 잡자 하시며 제 집안 취조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형님이 말을 끊고서 다른 핑계를 대어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시고는 귓속말로 속삭이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출신 별로 안 좋아요.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시고 할머니 손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나마 도끼 하나로 공부 좀 하셔서 시아버지 잡아서 결혼한 거야. 예비 동서랑 출신 성분 다르지 않으니까 기죽지 마. 알았죠?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제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은근히 기분이 나쁜 게 올라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출신 별로 안 좋고 나랑 출신 성분 다르지 않다는 말은 저 또한 출신이 안 좋다는 말인데,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어서 곱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한 말의 의미가 뭔지 저는 이 사람들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뱃속 아기만 아니면 그냥 제 성질 같아서는 이 결혼 뒤집는 건데, 뱃속 아기 때문에 깡총거리며 초음파에서 팔짝팔짝 뛰는 그 예쁜 것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고 결혼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죄스러운 딸이 되고야 말았더랬죠. 부모님께서는 기왕 손주까지 가진 거 못 모르고 우리 딸 결혼한다 해서 상견례를 나가셨는데 지들이 뭐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쌀라쌀라하며 저희 부모님 기를 죽이더라고요. 대다 못해 저희 아버지께서 점잖으신 말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안사돈이랑 큰형님 되실 분께서 영어를 잘하시니 좋으시겠어요. 배우신 분답게 대단하신데 저희는 한국인이고 여기도 한국 식당이니 알아듣기 쉽게 한국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라고 했지만 하다못해 지들끼리 영어로 무슨 말을 하는지 킥킥거리며 깔깔거리며 웃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은 모녀보다 더 찰떡 같은 고부지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이게 주도권이 시어머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대단한 형님한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단한 며느리 모시고 사는 시녀 시모 느낌이 나더라고요. 말끝마다 우리 며느리 하면서 말이죠. 간간히 귓속말로 지시를 내리며 실질적으로 시어머니를 조정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형님이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그저 잘난 며느리만 앞세워서 집안의 품격을 높이고자 했더랬죠. 우리 며느리 집안은 대대로 집안 사람들이 나라님을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날고 기는 대기업 총수들도 우리 며느리 집안이면 꼼짝도 못하고 며느리를 어찌나 딸처럼 예뻐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아주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가 제대로 굴러왔어요. 우리 집 며느리는 무조건 처음 시집 올 때부터 합가 10년씩인데 우리 큰 며느리는 벌써 7년 차인데도 얘 들어온 이후로 잡음이 생긴 적이 없어요.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제대로 들어와야 한다는데 큰애는 워낙 눈이 높아 현명한 여자를 데려왔는데 우리 둘째는 결혼 전부터 애부터 가져 집안 망신을 톡톡히 시켰으니 내 참으로 결혼 전부터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그거 아시죠? 예전에는 아녀자가 혼인 전에 애부터 가지면 집안에서 떼쳤다는 걸요. 가뜩이나 볼 것 없는 것에 그런 애물단지를 우리 집에 데려올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긴 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요. 상견례 때 우아와 품위와 고상을 떨며 본인 할 말 다 아는 예의 없는 시모를 보며 저희 집안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 일부러 말을 섞어서 싸움을 내진 않았지만 생각하면 우리야말로 눈이 캄캄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어머니 앞에 죄송스러워서 상견례를 어렵사리 마치고 부모님 뵐 낯이 없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어두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젊은 아들그나 하도 애 못 갖는 사람들이 많아. 네가 애를 가지고 결혼하려 했을 때 그래도 내 좋은 마음으로 축복 같은 생명 잘 품었다 여기고 결혼 축하해 주었다. 우리 딸이 야무지고 똑똑해서 우리 딸 데려가는 집안 참 복받고 대단하다 여겼는데 세상에 저런 시집에 들어가서 네가 정말 괜찮겠나 싶어 너를 시집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거기다가 시집 온 며느리는 무조건 10년은 학가라고 하는데 너 그거 견딜 수 있겠어? 그래, 나도 네 엄마 말에 동감이다. 웬만하면 나는 네가 눈 한번 딱 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구나. 결혼하면 앞이 가시밭길이 훤한데 아무리 네 신랑이 착하고 반듯하다 한들 나약해서 네 시집한테 휘둘릴 것도 뻔하고 그 상처는 다 네가 받고 가야 할 것을 애 때문에 나는 우리 딸 인생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는다. 웬만하면 안 나서는 아버지도 무겁게 어머니의 말을 동조하며 저를 말리는데 눈물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남동생도 갑갑했던지 누나 심정을 생각해서 굳이 보태진 않았지만 저를 말리는 눈빛으로 간절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식구들이 상견례 때 이미 시댁 식구들의 성격을 파악해서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래도 내 아이 하나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이미 결정했고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었기에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심정 뭔지 알아요. 근데 나도 저 집안 저 꼬라지 보고 결혼 엎을 생각했는데 내 뱃속 애기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 그래도 애는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 나처럼 우리 애기도 부모 사랑받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고 싶어.
일단은 나 이 결혼 후회하더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이혼할 때 하더라도 내가 미혼모로 아이를 낳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물론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 본세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제가 잘한다고 나아질 거란 헛된 희망 같은 것은 품지도 않았기에 희망도 갖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제 뱃속 아이만 생각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모성애의 의지에 끝내 부모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저를 눈물바람으로 시집 보내기로 결심했고 저는 부모님께 손 하나 벌리지 않고 제가 여태 모은 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쪽에서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예단도 예물도 다 맞춰주지를 못했고 최대한 해간다고 했지만은 당연히 그쪽 눈에 찰 리가 없었더랬죠. 남편이 중간에서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준답시고 많이 애를 썼고 그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에 시댁 욕을 먹어가며 저와 아이를 위해 지키려고 노력했던 남편의 진심을 알기에 고마웠습니다. 남편을 봐서 한풀 꺾인 시댁에게 부채질을 한 건 대단한 박사 출신 형님이셨죠. 어머 도련님, 우리 결혼식과 너무 비교되면 말 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떠들어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 기본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는 친정이 다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최소한 호텔에선 시켰는데 그래도 친척분들 다 강남에서 사시는데 그쪽 호텔에 식 잡는 게 경우가 아니겠어요? 요새 결혼식 문화가 허례허식을 빼서 간소하게 하는 게 젊은 사람들 유행이기도 하고 저는 교사라서 또 너무 크게 결혼하면 도리어 말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애들도 많이 오고 그냥 많은 사람한테 축하받는 결혼식 올리려고요. 그럼 구태여 친척들이 많이 갈 필요는 없으시겠네요. 어머님, 어차피 싸구려 식사 대접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래도 도련님이나 동서는 결혼식 통에 한 푼이라도 남기는 게 중요하니 돈만 보내는 게 어때요? 가는 시간 손해가 얼만데 손님들한테도 미안하잖아요. 결혼식 장소 때문에 품격 깎아먹는 것도 그렇고 말씀 잘 돌려가며 하시며 송금만 하라고 하세요. 라고 말을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꾹꾹 참고 있던 열이 올라왔던지 남편을 한참이나 들들 볶으며 저와 결혼하는 것을 일생일대 후회할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식에는 실제로 저희 친척들이 대다수 차지했고 남편 쪽은 일가 친척 하나 없이 달랑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형님만 오셔서 딱 참석만 하시고 바로 돌아가셨답니다. 시작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고 시댁만 생각하면 불쾌했지만 그래도 저희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축하해줘서 나름 뜻깊은 결혼식이 되었네요. 좋게 생각하고 저희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 굳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질 않고 제주도로 다녀오게 되어 아낀 돈을 모으는 걸로 시작으로 어차피 합가에서 살면 생활비도 딱히 안 들 것 같아 그 돈을 열심히 모아 절대 시댁 도움 따위 안 받고 집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단단히 각오하고 시댁에 입성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은 테라스가 넓은 전망 좋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는데 단단하게 저를 부리려고 각오했던 것인지 일하는 사람부터 내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워낙 밖에 나다니는 것을 좋아해 외출이라도 하재. 형님 요것은 집안에만 있으면서 저를 눈치 주고 부리기로 작정을 했던 듯 우아하게 커피를 내려 마시며 저는 실질적으로 형님의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양사 출신이라면 밥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사내 진미 비싼 재료들 냉장고에 넘치니까 매 끼니마다 새로 다 다른 메뉴로 밥상 차려. 아줌마보다 동서가 솜씨가 나을 것 같아 내보낸 거니까. 동서 돈 아끼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시댁 돈도 본인 돈이라고 생각하고 아껴주면 그쪽으로 또 이쁨 받지 않겠어? 못난 잡종견도 꼬리만 잘 흔들면 맘 좋은 주인 곁에서 밥은 얻어먹고 살더라고. 저는 고고한 척 우아를 떨며 제게 그런 식으로 신경을 건드리는 모양새가 참으로 품위 없게 여겨졌고 일단은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할 말 다해 집안 분란 일으키기도 싫고 시어머니 카랑카랑한 잔소리도 듣기 싫어 일단 시키는 대로 했네요. 임신한 몸으로 매번 제 밥 차려 먹기도 힘든데
시댁일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꾹 참고 최대한 남편 얼굴을 봐서 훗날 내 아이의 위치를 봐서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형님은 사실상 시어머니 말로 치면 대단한 집 여식이고 잘난 사람이었지만 애가 없어서 은근히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애를 얻으려고 병원으로 시어머니와 출퇴근을 했지만 아무리 대단한 박사님이고 의사 선생님이고 삼신할미와 등진 여자에게 아이를 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괴로워하는 얼굴로 그 잘난 여자가 애 때문에 스스로를 책망하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아무래도 입양을 해야 할까봐요. 몸 버려가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가 안 들어서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도 엄마가 되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어쩌라고요. 남의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해? 안 돼. 우리 집안의 입양은 차라리 애를 안 키우면 안 키웠지. 일단 기다려보자. 네가 아직 젊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늘이 애 하나 안 주시겠니? 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배부른 제 모습을 보며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째려봤던 형님의 모습에 이해를 했고 애 안 들어서는 그 마음이 오죽할까 싶어서 좋은 말로 위로라도 하려 치면 이건 시어머니가 더 나서서 저를 들들 볶아대니 그저 애를 가진 죄로 배부른 유세를 부린 꼴이 되었더랬죠. 이렇게 된 이상 저도 마냥 당할 정도로 순에 빠진 사람은 아니었기에 나름 머리를 굴려서 아이를 낳으면 집안에서의 위치도 빠지지 않고 제 자식으로 시아버지의 마음을 잡아 형님 말 맞다나 꼬리를 잘 한번 흔들어 봐서 집안에서 좀 편히 살아갈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저는 가망 없는 시어머니와 형님 대신 아버님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 곧 태어날 아이를 앞세워 태교하는 모습도 육아책을 읽는 모습도 보여드려 내가 우리 태어날 아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는지 돈이 있고 집안 좋은 며느리가 다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침 뱃속 아이도 시부모님들께서 좋아하는 아들이었고 처음에는 저를 멸시와 경계 어린 눈으로 보던 시아버지께서도 점차 제게 마음을 여시기 시작하시며 뱃속에서 곧 태어날 제 아이를 위해 생각하시고는 어느 아침에는 출근하시기 전에 두툼한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원래 송금하려고 했는데 돈은 직접 줘야 맛이지 싶어 현금으로 준비했다. 집안에서 일만 하면 답답할 텐데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손주 태어날 텐데 출산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사거라. 우리 집안의 유일한 손주인데 잘 태어나서 키워야지. 안 그러겠냐? 그리고 어느 정도 집안에 적응시키고 기 잡아놨음 다시 일하는 사람 채용하도록 해. 우리가 돈 아쉬운 사람도 아닌데 굳이 우리 식구 된 며느리를 힘들게 해야겠어? 적당히 좀 하자고. 라고 시아버지는 형님 보란 듯 제게 돈을 주셨고 저는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웠지만 그 옆에 따끔거리던 시어머니와 형님의 눈초리를 잊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된 이상 오냐 아이 가진 유세가 뭔지 보여주마 싶어서 저는 그때부터 제대로 임산부 대접을 해주십사 티를 내기 시작했고 시아버지가 제 편이 되어주면서 전세는 그야말로 역전이 되었던 거죠. 형님이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고 형님 눈치를 보던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을 달래며 저 들으란 듯 한마디 해댔습니다. 쟤 신경 쓸 것 없다. 요새 애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애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것도 아니고 순리대로 해도 안 되는 것을 어쩌라고. 애 유전자는 다 엄마 머리 닮아서 나온다던데 제 아이는 안 봐도 꼬라지 뻔하다. 태어나서 집안 망신시키지 않으면 다행이지. 네가 시집와서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 네 시아버지 사업 위기에서 구해준 것도 네 친정이고 시부모한테도 얼마나 잘했는데 그까지 내가 뭐라고. 기죽지 말고 너 하던 대로 떵떵거리며 살아. 난 네가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다. 라며 달래는데 피식 저는 한번 웃어주고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 크게 태교 음악을 틀어대었죠. 시아버지의 힘을 얻은 덕택을 독특히 보며 일하는 사람이 다시 들어와 살림을 책임지게 되었고 저는 한순간에 집에서 뒹굴거리는 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집안일만 안 해도 살 것 같더라고요. 늦잠도 자고 제 마음대로 하면서 아이 핑계를 대어 꿀같은 하루를 보냈고 이것이 어쩌면
내게 온 기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집안에 제대로 자리 잡고 힘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에서 시달리지 않으니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졌고 그렇게 저는 아이를 다행히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낳게 되었는데 제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서는 그야말로 경사였더랬죠. 바쁜 시아버지까지 제 병원에 아기를 보러 행차하시고 시아주버님이며 남편이며 시어머니, 형님까지 결혼식 때도 다 모이기 힘든 가족들이 제 아이 덕분에 비로소 한 가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를 식구들 돌아가며 한 번씩 안아보는데 핏줄이라 그런지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마저 제 아들을 막상 보자 절로 웃음이 나보이셨는데 그게 거북했던 건지 형님에게 차례가 오자 아이를 안으며 한마디 하더이다. 애가 참 예쁘네. 도련님 닮아서. 누가 보면 동서가 애엄마인지 모르겠어. 내가 안고 있으니까 내가 애엄마 같지 않아? 라고 애를 보며 빈정거리는데 순간 저는 기분이 상했다기보다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치명적인 촉으로 아이를 다시 빼앗아 안았습니다. 보는 눈빛이 참으로 매서운 게 본능적으로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품에 안았는데 딴애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과민 반응을 했나 싶긴 했지만 생각보다 엄마의 촉은 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의 어마무시한 계획을 알게 되며 깨닫게 되었더랬죠. 저는 그렇게 병원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산후조리원에 2주 정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 남편 출입도 못하게 되어 남편을 못 보는 것만 빼고는 결혼하고서 제일 행복하고 편하게 지낸 시간 같아요. 맘 같아서는 그 이후에 친정집에 몸조리를 하고 싶었었는데 시어머니가 친정에 몸조리 하고 싶으면 제대로 하라고 아이는 두고 가라는 황당한 말을 해서 저를 걱정하는 친정어머니 말을 뒤로 하고서는 조리원 2주 후에 바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난 걸 축하한다 아가. 네가 아주 누구보다 복덩이구나. 손귀한 우리 집 대를 이어준 거나 마찬가지니 참으로 고맙구나. 라며 시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을 했는데 애 덕분에 이 부잣집에 내가 며느리로서 더 이상 멸시당하지 않고 인정받았구나 싶어 그동안의 서러움에 눈물까지 날 뻔했습니다. 거기다 시부모님이랑 시아주버님, 형님까지 함께 자리에 모여 다리가 부서져라 음식을 많이 차리며 저와 아이를 맞아줄 환영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냥 그때는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들 아이를 위해서 저를 걱정해주며 표정들이 밝은데 유독 남편만이 표정이 어두운 상태로 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있더라고요. 여보, 혹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집에 온 날인데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기뻐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편을 염려했지만 그날만큼은 남편이 유독 말수를 줄이며 저 편하게 밥 먹으라며 본인이 아이를 돌보며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시아버지가 식구들이랑 눈짓으로 뭔가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아가, 너 혹시 둘째는 언제 가질 생각이냐? 하나 더 낳을 거지? 네, 하나 더 낳고 싶어요. 저는 아이한테 부모가 줄 수 있는 선물 중 가장 큰 게 동생이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또박또박 말을 하라니 시아버지는 제 대답이 만족스럽다는 듯 빙그레 웃으며 품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저는 엉겁결에 그 서류를 받아 열어보았는데 내용을 보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 이건 아파트 집문서잖아요. 이걸 왜 저한테? 원래 우리 집 며느리는 10년 정도 합가하며 가르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 집에서 1년 동안 지켜보며 하는 것 보니 분가해도 되겠다 싶어 내 제일 괜찮은 집 한 채 하나 너한테 주는 거다. 아버님께서 내민 집 서류는 서울 한복판에 80평에 가까운 대형 아파트 한 채였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그저 입이 떡 벌어지고 너무 좋아서 기뻐 날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애시당초 상견례 때부터 10년 학가라고 선언한 덕에
남은 9년 동안 피말릴 각오하고 있었는데 손주 낳아준 것 때문에 그러신지 그걸 이토록 순순히 제게 좋은 집을 내어주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었죠. 저는 너무나도 순수하게 열심히 누구보다 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력이 풀리는구나. 아이를 위해 참고 노력한 결과가 보이는구나 싶어서 내게 힘이 돼주는 시아버지를 더욱이 잘 모셔야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뒤이어서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이어 절망을 넘어 경악해 만들더이다. 그래서 말인데 둘째야, 너는 나이도 어리고 조금 있으면 또 이어서 아이를 가지면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첫째 아이를 네 형님네 입양을 보내면 어떻겠냐. 멀리 입양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네 아주버님네 부부한테 입양을 보내는 건데, 너도 알다시피 네 형님 친정도 대단히 잘 살고 네 아주버님도 워낙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놈의 애 하나가 안 생겨 불화도 있고 힘들게 사니 나는 차라리 네 첫 아들을 첫째에 입양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대신 내가 너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널 딸같이 진심으로 우리 집안 식구로 대해주겠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아버님? 그러니까 지금 제 아이를 형님 아이로 입양을 시키자고요? 저는 뒤통수를 그야말로 대책에 얻어맞은 기분이었고 순간 할 말을 잃게 되며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서 한핏 줄인 남편 또한 못 믿어 그의 품에서 내 아이를 빼서 꼭 껴안아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아이 낳고 방금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님. 저는 이미 아버님께서 제게 마음을 열었다 생각해 절 딸처럼 잘 대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제 아이를 형님네 입양 보내시려고 절 달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이었나요? 그게 속셈이셨어요? 믿었던 시아버지에게 워낙 기막힌 얘기를 들으니 너무나 어이가 없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려고 했고 더 이상 들을 말도 들어야 할 말도 없었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얼른 일어나 나가려는 저를 말렸지만 저는 그걸 뿌리치고 산후조리원에서 가져온 짐가방을 들고 아이를 안은 채 떠나가려 하니 시아버지가 대차게 집안이 쩌렁쩌렁할 정도로 호통을 쳤습니다. 어른이 말이 안 끝났는데 어딜 벌써 일어나 나가는 버르장머리를 보이는 게냐. 네 품에서 키우는 것보다 여러모로 나은 조건에서 우리 손주를 키우겠다는데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하며 웬만하면 너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론을 짓고 싶었는데 영 안 되겠구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보. 제 고분고분하고 순순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안 되니까 당신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수완 부리는 것 좀 보세요. 제가 첫째랑은 달라서 근성 자체가 우리 집 사람들하고는 맞지 않는 족속이에요. 라고 시어미라는 여자가 본인도 어미였으면서 어린 나이에 어미가 된 제게 아이를 내놓지 않는다며 우리 집안 사람들을 들먹이며 흉을 보며 도저히 마지막 아량까지 베풀지 못하게 하더이다. 그러자 형님이 나서서 제 반응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피식 웃으며 조용히 본인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만들 두세요. 저도 동서아이를 제 아이로 키우는 거 정이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본은 못 속이는 법인데 굳이 동서 핏줄인 아이를 제가 악역까지 해가며 애 빼앗아 오다시피 해서 키우고 싶지도 않고 애시당초 맘 편하게 2년인 아이 입양해서 키우려고요. 그냥 공평하게 아무 핏줄 아닌 아이 데려다 키우는 게 맘 편할 것 같아서요. 먼저 번에도 형님이 입양에 대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왕이면 시부모님들은 상관없는 애를 입양할 바에야 차라리 제 아이를 입양하자고 했던 어마무시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죠. 얼마나 그들이 저를 우습게 보았으면 그깟 집이며 돈으로 내 아이를 당연히 내어줄 거라 생각을 했던 걸까요? 생각할수록 분이 차오르고 치가 떨리는데 시아버지의 내 아이를 향한 집념의 주둥이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럼 아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너희 친정에도 내가 한강뷰 아파트 한 채를 내어주마. 네 아버지 택시기사 하시는 거 관두고 내 일하는 회사로 들어오시게 하면 지금 버는 월급에 3배는 좋게 더 채워주고 네 남동생도 힘들게 임고 보지 않게 연줄 넣어 사립학교에 교사 자리 마련해주마. 네가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네 가족들도 모두 편하게 되는데
영영 애를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엄마 자리만 포기하고 바로 곁에서 애 잘 자라는 것만 보면 되는 것을.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이냐. 그만하세요, 아버지. 더 이상 처갓집까지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 생각 안 바뀌고 저 역시 제 자식을 형님에게 주는 거 내키지 않아요. 더 이상 부모님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 그냥 우리 인생 우리가 살게 두고 형님네 인생도 알아서 사시게 두세요. 좀 순리대로 살게 두시라고요. 제가 쉽게 마음이 돌아서질 않으니 이제 없이 사는 친정 부모님에게 집이며 돈이며 내어준다는 말로 저를 회유하려 했는데 저는 시아버지의 회유와 단호함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기로 했고 남편 역시도 제 의지를 보고서는 제 편을 들어주며 처음으로 부모님께 크게 화를 내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며 소리내어 울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우는 저를 안아주고 엄마 우는 소리에 놀란 애까지 덩달아 울음을 터뜨리게 되니 남편마저도 힘들어하며 같이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낌새가 남편은 미리 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아 영 찜찜하더라고요. 이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남은 제 편인 남편에게마저 실망하고 싶지 않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시부모님이 형님한테 입양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오해하지 마. 그것까진 몰랐어. 그저 당신에 대해 알고 많이 반대하신 분들이 애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 결혼을 찬성하시길래 그래도 애 때문에 결혼 허락해 주신 거라고 생각했지. 이런 계획까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 근데 당신 산후조리원에서 오기 전에 갑자기 그 얘기를 나한테 꺼내시더라고. 내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도 부모님을 설득시킬 수가 없었어. 애시당초 당신이 허락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나도 애 아빠로서 피해자라고. 어떻게 우리 아이를 형님 아이로 입양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안 그래? 남편은 제게 믿음을 주기 위해 남편은 저를 또렷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입장을 구구절절 얘기를 했고 그걸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을 한 남편을 믿기로 하고 저는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당장 저와 아이를 데리고 온 남편은 친정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친정 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어머니 품에서 더욱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제가 시집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며 펄펄 뛰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힘들게 애를 낳았는데 그걸 지 큰 자식한테 달래? 무슨 애가 물건도 아니고 뭐 그런 멍멍이 같은 집안이 다 있냐? 내가 그래서 너 결혼 반대한 거 아니냐? 내가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어. 너 상처받고 쫓기듯 나올 줄 알아서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이제 어쩔 거야 이거사. 어떻게 할 거냐고 라고 우시는데 그 옆에서 저희 남편은 입을 다물고 그 어떤 소리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눈에 잔뜩 도끼를 품은 채로 남편에게 되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미운하고 오나 그 집 식구들이랑 한 집안 식구니 돌아갈 거지? 나는 더 이상 당신 식구들하고는 앞으로 못 보고 살 것 같아. 불안해서 그 집안에서 우리 아들 못 키울 것 같고 나는 우리 친정집으로 돌아갈 거야. 당신도 봐봐. 우리 엄마 나 맞아주며 애지중지하는 거.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고 대단한 딸이야. 근데 당신 집안 식구들이 대체 뭔데 나랑 우리 집안 식구들을 하대하며 지들 멋대로 내 아이까지 뺏으려는 건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깟 돈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냐고. 제가 남편한테 악을 치자 남편은 죄를 지은 것처럼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그저 제게 미안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몇 번이나 고개를 수그리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뒤늦게 퇴근하고 와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딸의 일에 이성을 잃은 엄마가 가슴박을 치며 모조리 얘기를 쏟아버리자 친정 아버지가 겨우 말리며 남편을 물러서게 했네요. 그래도 그만해라. 이 서방이 무슨 죄가 있냐. 그래도 네 편 들겠다고 너 그 집안에서 데려와 친정집까지 데려다준 네 남편인걸. 너나 네 엄마나 넌 집에서 당한 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서방한테는 그러지 말고 이서방 앞에서라도 사돈댁 얘기는 그만해라. 사돈댁이 네 앞에서 친정집 욕할 때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잖니. 아무리 사돈댁이 잘못했다 해도 이서방한테는 부모님인데 그 앞에서 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친정 아버지의 말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친정 아버지의 말이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부모님이 가족이었듯 지금은 저와 아이가 남편의 가족이기에 이건 남편의 결정에 맡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겨우 감정적인 마음을 다스리고는 힘겹게 숨을 내쉬고는 남편의 상처 입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유독 나약하고 지쳐 보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지만 저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남편의 선택이 꼭 필요했습니다. 아빠, 저는 저 사람한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 편들면 저 사람이랑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5만 가지 정 다 떨어질 것 같고 우리 아이 아빠로 살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저 개떡 같은 집안 식구들이 남편 가족인 것은 사실이지만 내 남편이고 내 아이 아빠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당신이 선택해. 나와 우리 아이인지 비상식적이고 대책 없는 돈밖에 모르는 당신 가족들인지.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게 충격받고 힘든 제 마음을 표현하며 남편의 선택을 종용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 괴로워하며 제 앞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과 유독 닮은 우는 우리 아이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마른 손세수를 하더니만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힘겹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 어엿한 가장이고 당신과 아이를 지키는 게 당연하겠지. 내 아이를 마음대로 형한테 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당신이 누구보다 화내는 것도 이해해. 나는 당신 뜻대로 할게. 당신 말처럼 나도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 안 보고 살고 나도 당분간 당신 따라서 처갓집에 머무를게. 내가 그럼 당신도 괜찮은 거지? 저는 행여나 한순간이라도 남편이 죽어도 핏줄인 우리 부모님을 등질 수는 없다 할까봐 선택을 강요하면서도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나약하기는 하지만 유달리 정이 많은 사람이라 너무나 제게 자상하고 부드럽고 한없이 따뜻한 내 편이었고 나를 사랑했던 그 이상으로 아이에게도 얼마나 좋은 아빠가 될지 눈에 선했던 사람이었기에 나에게도 내 아이에게도 그 사람은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시댁은 막말로 남편이 아들이기는 했지만 맨날 잘난 시아주버님하고 비교하면서 자라게 했고 칭찬에 인색하고 못난 아들이라는 것을 달고 살며 남편의 자존감을 한없이 떨어뜨렸던 존재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선택에 고마워하며 몰상식한 시댁을 저버린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노라고 다짐하고 남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친정집이 그리 넓지는 않았기에 친정 어머니께서는 며칠 같이 지내다 친정 아버지와 의논을 하셨던지 제게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거 원래 네 동생 장가 갈 때 쓰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일단 네가 먼저 급한 것 같아 쓰도록 해라. 우리 집에서 이서방 학교까지 출퇴근하기 거리도 쉽지 않고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작은 집 전세로 가서 애 키우면서 살거라. 너 살던 시댁처럼 크고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네 식구들 2발 뻗고 편히 살 빌라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야. 친정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그간 미싱하고 밤늦도록 취객 상대해 가며 택시 태운 벌이를 아낌없이 저를 위해서 내놓았고 동생 또한 제 처지를 이해해주며 자기 장가 갈 때 아직 멀었다고 당분간 두나 쓰라며 제 입장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눈물겨운 저희 가족 안의 사랑 안에서 저는 염치 없지만 그 돈을 나와 남편 학교 근처에서 집을 얻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시댁하고도 멀지 않은 곳으로 다시 이사를 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한 동네다 보니 사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 마주칠 일은 그닥 없어 다행이기는 했는데 큰 마트나 근처를 돌아다닐 때마다 행여나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지는 않을까 내심 노심초사하며 돌아다니기는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돌이 가깝게 되었는데 돌잔치는 그냥 우리 식구들만 모여서 한 식당에 돌잡이 용품 같은 거
몇 개 올려놓고 소소하게 치르고 사진기사 모셔놓고 기념사진만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간만에 아이 번듯한 돌잔치 때 입을 옷 한 벌이랑 제 옷 한 벌, 남편 옷 한 벌까지 사주시겠다고 친정 어머니께서 큰맘 먹고 근처 백화점까지 들러 저와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얘, 저거 혹시 이서방 아니니? 가만 보자. 이서방이랑, 아니, 저게 누구야? 네 시어머니 같은데? 저는 간만에 들은 시어머니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아이를 꼭 안고 움츠려들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 정말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뭘 사는지 잔뜩 남편이 쇼핑백을 들고 시어머니와 함께 전에 없던 모양새로 팔짱까지 끼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기분이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내 앞에서는 시부모님 안 본다고 의절한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서 뒤에서 시어머니와 좋은 분위기로 쇼핑하고 있는 모양새가 기분이 나쁘고 싫었어요. 저는 보란듯 친정엄마의 말리는 손길을 뿌리치고 이를 악물고 시어머니와 쇼핑하는 남편 앞에 나타나 남편의 귀싸대기를 친 다음 악을 치며 백화점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날 배신을 해? 나와 약속을 저버린 당신은 사람도 아냐. 내가 얼마나 치를 떨어하는지 뻔히 알면서 당신은 이제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이 아빠도 아냐 라고 확 내질렀는데, 이게 분위기로 보자니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흡사 남편과 바람핀 늙은 내연녀를 보듯 힐끔힐끔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와 사람들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맞은 귀싸대기를 지게 똑같이 시전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남이니? 엄마랑 아들이랑 쇼핑 좀 했기로써니 무슨 배신 이야기를 운운하며 그 난리를 쳐대? 우리 손자 얼마 안 있음 돌인 것 같아 네 아버님이 좀 챙겨주라 그러시길래 시간도 지났고 겸사겸사 우리 아들이 나 안 만나려고 한 거 내가 겨우 간신히 설득해서 간만에 만난 거야. 근데 애가 완전 빼싹 말라가지고서는 네가 어떤 부인인지 알만 하겠더라. 너 내 아들 이리 만들려고 빼앗아 간 거니? 잘나고 대단한 큰 며느리나 챙기시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우리 아들 돌잔치를 그쪽이 챙기세요? 왜요? 큰 며느님께서 그때 입양한다는 것 같던데 핏줄 아닌 손자 자식으로 받아들이니 벼랑간 우리 애가 생각나시기라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다 대고 예의 없게 시어미한테 그쪽이라는 말을 써? 너 이럴 줄 알고 내가 진즉에 너더러 품격 없고 못 배워먹은 애라고 단정 지은 거란다. 아휴, 내가 뭘 얼마나 세상을 잘못 살았기에 이렇게 며느리 복들이 없는지 모르겠다. 큰 며느리 걔도 더 이상 우리 식구 아니고 그 입양한 애는 더더욱 상관없으니 아무리 괘씸한 그것들이라도 상관없는 네 입에서 운운하는 걸 듣고 싶지는 않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토록 딸처럼 여겼던 큰 며느리와 균열이 생겼던지 우리 식구 아니란 말을 하며 불쾌해했고, 그 와중에도 둘째 아들은 자기 뱃속에서 10달 품고 나온 본인 아들이라며 아무리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절대로 저까짓게 천륜을 갈라놓을 순 없다고 말을 하며 당당하게 가버렸습니다. 저는 기막혀서 남편을 원망하며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나와 아들을 버리고 시부모한테 가기로 했냐고 얘기를 하니 남편도 참다 못해 이제 시간도 흘렀고 부모님도 실수한 거 인정했으니 제게 편가르기 좀 그만하라며 소리 지르고는 그동안 시댁에서 있었던 어마무시한 일들을 밝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바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부잣집 박사 출신 형님이었고, 애가 안 들어서니 입양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제 기억의 마지막이었는데, 형님이 계획하고 있었던 그 입양이 사실은 시댁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그야말로 가관 중의 가관이었죠. 입양한 아이가 알고 보니 형수님이 결혼 전에 만나던 사람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다더라고. 입양을 한다 해서 갓 태어난 아이를 입양할 줄 알았더니만 초등학교 들어간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당당하게 아들로 삼을 거라고 호족에도 올리고 해서 다들 꺼려했다고 하던데, 근데 워낙 형수님이 친정이 대단하기도 하고 기세도 만만치 않아서 다들 참고만 있었대.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형이 입양한 아들이랑 형수님이랑 묘하게 많이 닮아 있는 게 그게 마음에 걸려서 혹여나하고 아무도 모르게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만 이게 진짜로 형수님 아들이었다는 거야. 식구들 다들 기막혀하면서 결혼 전에 애를 낳은 것도 경악할 얘긴데 어떻게 친아들을 우리 식구로 입양할 수 있냐고 감쪽같이 속은 것에 대해 형수님께 뭐라고 하니까 형수님이 전에 도련님 애를 버젓이 입양하자고 해서 자기 애도 입양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빈정거리며 내 아이가 싫으면 그냥 이혼하자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해서 다 끝나고 집안이 한동안 초토화되었다고 하더라고. 시댁에서 그토록 예뻐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인 형님은 대단한 집 딸로 태어나서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그에 어울리지 않는 변변찮은 남자를 만나 애까지 낳아 집안에서 쫓겨나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남자가 변심해서 사이에 낳은 애도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아주버님을 만나 결혼해서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새 살림을 차렸는데 문제는 애가 안 생겨서 많이 고생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 아이를 입양시키라는 말에 형님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참에 버린 아들에 대한 모정이 생각나 다른 곳에 입양 못 가고 기관에서 자라고 있었던 아들을 정식으로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키우게 되면서 끝내는 이 결혼을 파토시키고 홀로 아들 키우는 삶을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댁하고는 왼수를 지게 되었고 이혼도 아니고 혼인 취소 사유가 되어 형님네 친정에서 위자료며 손해배상이며 다 토해냈지만 형님은 당당하게 나와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디까지가 콩가루이고 막장인가 싶을 정도로 막상 막하인 그 사람들. 남들이 보기에 대단한 시댁이고 대단한 며느리였겠지만 제 눈에는 그저 다들 콩가루 집안 사람들이라고만 생각이 들었고 저는 거기 엮이고 싶지 않아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었지만 친정 부모님의 남편과 시부모님은 천륜이라는 말에 콩가루 집안의 사람이었던 남편을 택한 제 운명을 탓해야지 싶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네요. 남편과 오랜 대화 후에 저는 결국 남편과 시댁의 왕래를 허락하고야 말았고 대신 저와 아이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제 아이를 보고 싶어하고 부모님이 원하니 남편도 아이들만이라도 자기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어하지만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눈 부릅뜨고 지키는 중입니다. 어느덧 제 뱃속에는 둘째 아이까지 생겨 데리고 있지만 제 아이들하고 저는 앞으로도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썩어빠진 생각을 갖고 있는 비상식적인 집안과 얽히게 하고 싶지가 않네요. 결혼은 정말 부부가 서로 가족이 되는 것을 떠나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라는 말을 살면서 여지없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을 읽으며 저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돈과 조건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고 엄마의 품에 있는 아이까지 뜻대로 하려 했던 모습은 참 씁쓸하고도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남는 것은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 했던 한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가족이라면 욕심보다 먼저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부모라면 누구보다 먼저 내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연 읽어주는 연인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